사실 제가 이 세션을 조직한 사람으로서 이제 일단 토론과 상관없이 조금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의도는 한 분이 더 계셨었는데요. 지금 뭐 다 한창 유행인 이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논의를 좀 아주 소개 단계나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분야, 또 특히 또 이렇게 사회학계가 아닌 혹은 학계가 아닌 분들의 그런 어떤 같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김공현 선생님께서 좀 큰 부분을 맡아주시면 그 다음에 약간 대안 비슷하게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특히 이제 알파고 이후로 조금 더 관심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같은 기본소득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내부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겠지만 좀 이렇게 좀 더 대중적으로 혹은 다른 학계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오늘 못 오셨지만 원래 박형준 선생님이 이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정치경제 땡땡 탈성장 공유경제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또 다른 형태의 대안을 좀 완벽한 대안이거나 는 알지라도 그런저런 담론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좀 양해 말씀을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저야말로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 듣는 이 생각 내 전문가 아니다 하지만 저야말로 정말 전문가가 아니는데 맨 마지막에 앉아 있어서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공현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본인의 평소와는 다르신 강력한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모든 게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표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저 세 명 공통의 토론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좀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물론 발표하시면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첫째는 조금 구체적으로 같은 얘기겠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서 얘기하자면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은 절충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수요와 공급의 중에 어디에 더 장기 정책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정부 혹은 또 국가의 역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소 추상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은 좀 진보적 대안이니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 제목 자체가 이제 원인은 많이 써주셨지만 전망이랄까 또 본인의 개인의 아규먼트 대안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좀 희박한데 그런 걸 좀 더 잘 설명해 줬으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5페이지 마지막에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소득 분배 개선과 경제 전반적인 비용 차원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것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계급 투자의 장기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한 건데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대중들한테 조금 앞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것을 논문으로 만드실 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지만 결국 이것이 결국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본인의 생각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상이 완전 빗나갈 수도 있고 정확하게 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 단계의 어떤 한계 속에서도 본인의 어떤 생각을 조금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울러 좀 더 덧붙이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박경현 선생님의 그 제목만 봐서는 이제 조금 그냥 유추만 될 뿐인데 또 한편으로 얘기되고 있는 좀 전에 토론자이신 장민호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딱 생각이 난 건데 생각이 날 때보다 거기서 이제 마침 또 제가 또 한껏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성장 국면을 어쨌든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성장 국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달리 아주 소수이지만 이제 탈성장론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런 건 이제 너무나 추상적인 생각일 뿐인지 아니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본인이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식 자체가 이제 이문택 선생님하고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은 좀 완전한 공상은 아니다. 분명히 좀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진짜 저성장의 시대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오히려 에피소드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완전히 공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인생론적 전제가 좀 다를 경우에는 분명히 탈성장에 대한 얘기도 좀 에피소드가 아닌 얘기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안 중에 하나로서 이제 특히 이제 기본소득론이 이제 일부 정치인들도 얘기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낮은 수준의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그 토론센터한테 따로 보내주신 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거 마찬가지로 저도 뭐 공부하는 입장이고 처음에 기본소득이 론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따라는 가고 있으나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안심스러운 것은 좀 다소 좀 불필요했던 초기의 논쟁, 그러니까 뭐 가령 아주 급진적인 그 기본소득론 중에 보면 이제 기존의 복지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논쟁과 그렇지 않다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여전히 또 많은 논쟁이 있는 아까 임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 중심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기존의 정통 박수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기존의 복지국가 원자들과도 충돌을 하는 그런 논쟁들이 물론 여전히 있고, 또 금희 선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그런 수많은 논쟁들을 하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는 있으나 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조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구체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첫째는 이제 발표하시면서 조금 일단 먼저 좀 지역적인 것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 탈자본주의라는 그런 단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그럴싸한 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데 보면은 탈자본주의는 소유 형태를 볼 때 사적 자본주의 경제, 그다음에 협동 연대적 경제, 그러니까 협동 연대적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이제 국유 부문 같은 그런 것들이 각각 3분의 1씩 있는 그런 혼합 경제를 이제 의미를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하여튼 좀 기존에 이제 그런 뭐랄까 이런 단어를 쓰면서 생겨나는 온갖 추측들과 좀 과도한 추상적인 논쟁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는 발표하시면서는 좀 짧게 해주셔서 안 했지만 제가 계속 관심을 가는 것은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 국가의 이제 사례도 그동안에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발표도 나오고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역적 단위, 마치 사회적 경제처럼 지역적 단위에서는 성공을 한 사례가 상당히 있으나 이 전 국가 차원의 실험은 이제 브라질에서 약간 시도됐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발표에는 안 나왔지만 좀 생각을 최근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역시 이제 논의에서 그동안에 이제 아쉽던 부분은 결국 이제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소득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 뭐 국가가 그렇게 해줄 일은 만무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또 그걸 누가 주체냐, 뭐 주체를 누가 형성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그 비공식 경제나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좀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뭐 이제 외부 얘기지만은 좀 아까 134페이지인가요? 그 발표에서 안 하셨지만 영국에서 이제 물론 이것도 아직 실행은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발표에서 좀 스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소개를 해주셨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대안에 대한 소개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모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히 이제 이분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또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큰 얘기들은 앞에 두 선생님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 스킵하고 그런 좀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가 가능할지 재정이 이렇게까지 뭐 앞에서 보시면 뭐 저희한테 나눠도 있는데 뭐 심지어 70%까지도 조세 부담률이 높아져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그런 걸 일단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는지 또 한국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좀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비공식 경제나 자영 문제가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저희가 2시 반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5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또 이거 다 답변하려다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왔다가 이제 그 좀 지금 나온 토론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온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저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경제학적 수단에 의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를테면은 뭐 이제 탈성장이라든가 하는 문제, 또는 이제 그 경제학적인 어떤 수단 외에 다른 수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제기가 좀 공통적으로 토론자 선생님, 김보희 선생님께 있었던 것 같고, 그밖에 또 한국 사례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돼서 지금 기본소득하고 그러니까 노동과의 관계, 노동 속의 해방이냐,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냐라는 문제, 또 그다음에 그런 문제라든가,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노동에서 탈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노동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다 같이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정치 주체의 문제에서 기본소득이 그를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주체는 어떻게 해서 형성시켜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갖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토론자 선생님께서 다 공통적인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하고요. 혹시 그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두 가지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바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환 선생님. 그냥 말씀을 마이크 하나 드릴까요? 예. 마이크.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뭐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혔다기보다는 뭐 애초부터 이제 조금 서베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걸 보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좀 부족했던 것은 뭐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의견을 여기다 제가 뭐 밝힐 수 있을까? 예컨대 이제 아까 뭐 이문택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뭐 경기 순환이냐, 그러니까 순환적인 것이냐. 지금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위기라고 동의를 한다면 뭐 이것을 뭐 순환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시스템적인 위기로 볼 것이냐, 뭐 이렇게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뭐 박사형제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거고, 사실 뭐 그 논쟁이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돌아가신 김세행 교수님하고 김성도 선생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김성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입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세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게 뭐랄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뭐 구별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저는 뭐 김세행 선생님한테 제가 뭐 꼭 배워서라기보다는 뭐 그런 거 잘 안 배웠습니다. 네, 하여튼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제 김세행 선생님 이제 그런 생각에 좀 더 가까운데, 예컨대 뭐 70년대 자본주의 위기는 70년대 위기는 순환적인 위기였나요? 뭐 시스템의 위기였나요? 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그때부터도 시스템의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사실 뭐 이런 요소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결과 뭐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그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의 그런 변화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을 나중에 이제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뭐 이거다 이렇게 이제 무자르듯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뭐 시스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 예컨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벌어진 변화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융성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부각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 한국 얘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가 좀 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뺐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을 뭐 그냥 일단 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한국이라는 걸 다루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세계 경제 위기 내지는 저성장 이런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있지만, 사실상 한국은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추산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지금 뭐 세계 경제 차원에서의 뭐 이런 장기 정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공정하게 말한다면 그 장기 정체 문제는 세계 경제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선진국에서 주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일본, 예, 뭐 이런 데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걸 벗어나면은 뭐 예컨대 한국이 장기 정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국이 무슨 뭐 성장의 어떤 뭐 끝점에 다다랐다 이런 건 절대 뭐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특정하게 한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그러니까 뭐 까놓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세계 경제가 저성장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인 거냐 뭐라고 하면은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을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좀 이제 의도적으로 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뭐 수요 측이냐 공급 측이냐 뭐 좀 이렇게 네 입장이 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정재현 선생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막수주의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이건 공급 측의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라는 걸 어쨌든 중심에 놓고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 경제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보기 때문에 뭐 굳이 수요 측이냐 공급 측이냐 이렇게 나누면 공급 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전에 뭐 기술 여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자본 그 공급 수요 공급 뭐 이라는 그 틀이 이제 적절하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좀 뭐 일단 그런 거는 좀 두고래도 오히려 이제 막수주의 경제학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이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중요한 범주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죠. 자본 간의 경쟁이고, 그런 경쟁 상황 자체가 그러면 지금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장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자본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술 혁신에 나서서 뭔가 새롭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잘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이제 그런 경쟁이라는 범주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은 예전에 왜 그 로버트 브레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장기 정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고 그 장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뭐랄까요,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죠. 해놨고 그것이 이미 그 회임 기간이 지난 자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만 거기에서 뭐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본들이 여전히 계속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요,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질질 끌려가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논의들을 했는데, 예컨대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게 뭐 현상적으로는 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컨대 전기차가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요 측이냐 공급 측이냐 이건 단호하게 이제 막수주의 경제학은 공급 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수요 측을 갖다가 제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은 막수주의 경제학이 공급 측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막수주의 경제학이 조금 미발달된 측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생산이라든가 그런 자본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을 넘어서서 예컨대 분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론이 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한 측면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채워나갈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뭐 아주 그냥 초보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제가 일부러 조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 경제학자인 척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기본소득이 그러면 이 탈자본주의 프로그램이라 그럴 때 어떤 위상을 갖는가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건데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쨌든 기본소득 화폐를 나눠주는 화폐 형식으로의 재분배인데 아까도 슬쩍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 계속 화폐 창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조차도 이제 그 교란을 당하는 현재 금융자본주의에서 이것만으로 가능하게 뭔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화폐 금융제도의 개혁과 기본소득을 연동시킨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전액준비제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은행은 그냥 사실 펀드나 현금 보관소나 해라. 유동성은 국가가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개인한테 1인당 뭘 얼마씩 주고 사업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꺼라. 그럼 채무 국가가 되지 않고 채권 국가가 되겠죠. 이런 식의 발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실질 GDP의 3배, 4배 되는 버블이 있다가 터지고 버블이 있다가 터지고 한 30년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라는 말입니다. 사정은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본소득과 노동에 대한 문제. 노동을 임금노동이라고만 생각할 경우, 임금노동만이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그 유용성의 개념은 굉장히 사회 형식에 구속되어 있다. 즉 자본주의 구속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사실은 최초에는 여성의 그림자 노동이나 부글 노동이 있었죠. 근데 이것은 사회 재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사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이 되면서 여성 노동력을 끌어들였고 이게 전부 저임금 시장으로 흘려 들어갔고 심지어 지금 돌봄 노동까지 다 상품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옛날에는 노동이 아니었던 것이 노동이 된 겁니다. 즉 공식 노동이 된 거죠. 그러면 기본소득을 준다. 그리고 네가 뭐 알아서 뭘 해라. 그 사람이 잠만 자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할 텐데 그것이 창조적일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IT 하는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려면 창조적 교육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런 어떤 다른 모든 인프라를 다 빼고 기본소득만으로 주는 인간이 원래 창조적인 일을 할 것이다.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유용성을 창출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임금노동만이 노동이라는 관념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쨌건 이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되는 한에서 국민소득의 분배에서 한 부분을 한 형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는 제대로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겠죠. 보편적 노동권도 인정이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의 기본소득 이론가들은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고 또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로운 활동에 쓰면서 창조적이 되면서 기본소득도 받고 일자리도 공정히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뭐 AI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 일자리가 줄 거냐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줄 거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임금 보조 기금이죠. 임금 보조 기금 기본소득을 미국의 IT 계통이 그런 주장도 사실 뭐 로버트 라이시도 세이빙 캐피탈리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있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분명히 평범한 인구 대중을 저임금화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케어 이코노미가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원래 소구의 복지국가는 공공서비스, 재생산 공공서비스 국가가 공공서비스 형태로 공급했죠. 그러다 그 마케티제이션 됐습니다. 시장화됐어요. 시장화되면서 나타난 것은 이것은 생산되는 상품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공급자의 몸체와 서비스의 질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 필수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필수제로 그것이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저임금 여성 노동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순환돼야 됩니다. 결국 저임금 노동에 입각한 대량 생산과 저임금 노동자가 구매할 수 있는 대량 소비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임금화뿐만 아니라 일종의 신테일러주의, 여기서 합리화란 뭐 감정노동의 용모 뭐 기준 이런 걸 세우는 거 한국에 일어나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공공 서비스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AI가 도입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일자리는 거의 돌봄이라든지 감정 노동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공공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는 사회가 돼야만 소위 뒤집어진 포도주의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는데 자동차를 노동자가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고임금이 아니라 저임금에만 돌아가는 체제인 지금의 뒤집어진 포도주의가 아닌 특히 탈시장화할 경우에만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생산에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그 남성 생계자 부양자 모델에서 볼 때는 생산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임금화됐을 뿐이지 국가로부터 임금 받는 거지만 생산의 구분 자체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저 유용한 일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때 기본소득은 분명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재분배 기능. 여전히 자본은 있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화폐의 축적은 이루어질 거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분배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쨌건 화폐 금융제도와 기본소득을 연동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 제 생각은 지속적으로 실질 GDP가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윤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자산가치 경제를 가지고 가파르게 법을 형성과 법을 붕괴를 갖다가 되풀이하면서 사실은 30년간 그런 정상 상태를 이제 망가뜨려 온 것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탈성장이 별게 아니라 그와 같은 실질 GDP 저성장 국면 속에서 뭐 탄소 제로, 환경 비용 제로로 실현하면 그게 탈성장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답변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질문이요? 갑자기 마지막에. 아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성장의 문제도 말씀하셨고 뭐 탈성장에서 분배 노동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립킨 얘기를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 생산력 발전의 효과가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과학기술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편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산업별로도 그렇고 뭐 물론 기업별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 형태의 어떤 이 자본들이 있을 텐데 산업이 여러 형태 있는데 이게 편중되는 것에 가지고 있는 효과를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편중 때문에 노동시간이나 임금이나 일자리에서도 편중이 나타나고
그럼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래서 이 가치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이게 불균등하게 노동에 대한 가치가 불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되는 이런 방식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연대적인 어떤 대응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이나 사회복지는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생산력 발전의 효과가 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논평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쫓기고 있는데요. 지금 3시에 또 다음 특별 세션이 교육에 관한 특별 세션이 지금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연락이 와가지고 좀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 걸 드렸었어요. 그 전에 광고 하나 주시면 이제 지금 이 세션에서는 저성장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이 5시에 이 강의실에서 이제 계속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